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랜만에 찾아주신 전문가시죠? 김상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 보고 여기 인사하시면 봐야 됩니다. 되나요? 네. 오랜만에 출연하다 보니 네, 딥페이크 전문가라 네. 뭐가 이렇게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리얼이고 어떤 게 페이크인지 제가 그 중에 몇 개는 페이크니까 아 그래요? 찾아서 하십시오. 네, 이건 것 같네요. 네, 찾아서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를 쉽게 그리고 또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는 디지털 경제학자 김상윤입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이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로부터 이제 초대받고 뭐 거의 섭외 1순위시잖아요. 네, 뭐 예,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네. 좀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쪽도 좀 연구를 하셨는데 앞에 계신 이 화자는 네, 저요? 페이크입니까? 리얼입니까?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예,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서 왜 아, 당황스럽다고? 그런가요? 예, 저는 리얼이죠. 리얼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딥페이크라는 이 현상, 기술적인. 일단 이 책에서도 딥페이크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딥페이크와 관련된 현상,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술의 악용이죠. 일단. 기술의 악용이다. 네, 현상은 기술의 악용입니다. 음. 딥페이크라는 이 용어 자체도 어감이 안 좋아요, 그죠? 그렇죠. 페이크라는 단어를 하죠. 그렇죠. 근데 딥페이크라는 것의 기술의 근본을 보면요, 이게 좋은 기술이나 나쁜 기술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자체로는 왜냐하면은 영상 처리 기술이고 영상 가공 기술이죠. 네. 근데 이게 영상 처리와 가공이 너무 정교해지다 보니까 실제와 거의 똑같은 혹은 실제 얼굴 부분과 다른 사람의 어떤 몸 부분을 합성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기술의 발전이죠. 네. 근데 딥페이크라는 용어 자체가 이 부정적 어감을 주는 것은 실제로 이 레딧이라는 게시판에 미국의 한 개발자가 네.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올렸어요. 예. 그 프로그램이 여러 곳에 유포가 되면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의 얼굴을 막 이렇게 재미있게 합성해가지고 예. 그 게시판에 쭉 꼬리에 꼬리를 달고 댓글들이 실렸어요. 예. 그게 이슈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이 도대체 뭐지? 영상 가공 기술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다 하는데도 네. 그 프로그램을 올린 그 개발자의 아이디가 딥페이크였어요. 아. 그래서 2018년 경부터 이 분야가 딥페이크라고 아예 그냥 박혀버린 거죠. 네. 근데 물론 딥페이크 하면 탁 한 번에 와닿으셔서 좀 이게 뭐 직관적이긴 하지만 네. 부정적인 어감이잖아요. 그럼요. 기술 자체는 우리가 절대로 탓을 할 수 없고 이것을 활용하는 행태의 문제이다. 그럼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뭐 특히 여중생 여고생들 이제 학교 게시판에 사진들을 또 빼돌려 가지고 이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만들어서 유포하는 이 사건이 되게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죠. 이 범죄 자체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질서가 안 잡혔어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현상이죠. 그렇죠. 이런 정도의 정교함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채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만난 거죠. 그렇죠. 네. 만난 거죠. 그래서 법, 제도, 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관심이 필요하다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 기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 어. 이걸 우리가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음지가 발전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걸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기술자들이 이게 돈이 되는 곳에 기술을 배포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양지의 시장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음지로 풍선 효과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부정적인 활용이 더 커집니다. 결국 이 기술에 대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거죠. 네. 좀 말씀 중에 이런 사건이라기에는 다른 예들을 좀 떠올렸어요. 자동차라는 놀라운 문명 기술이 나왔지만 그걸 악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범죄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용의 문제지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라이터나 성냥이 개발됐고 석유가 개발이 돼서 놀라운 문명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 그걸 화재 사고를 우발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사용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좀 유사한 방향으로 대표적인 것이 또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 핵폭탄과 같은 그런 핵기술들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범주지만 AI, 로봇 혹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제 활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것이 도입이 되는 과정에서 문명을 혁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자칫 잘못 활용되면 또 마치 로봇이 인류를 좀 이렇게 위협하는 일자리를 뺏어가는 그런 역할로 또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적 기반은 좋을 수 있으나 이걸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활용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교수님 좀 그런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지금 예. 사실 연구를 하면서 제가 기술 분야의 발전을 기술 자체로만 봤어요. 네. 기술 트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기술 예측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이 다음 단계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기술 분야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방법론도 만들고 예측도 하고 하는데 예. 과연 이것이 정말 10년 후, 20년 후 실현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백테스팅을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기술이라는 것이 연구실 안에서 실험실 안에서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예측 개발해서 이 기술 다음은 이거고 이거 다음은 이겁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기술 발전 양상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유는 방금 김광석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이라는 것이 악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득이라는 것이 자본일 수도 있고요, 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AI도 미국 주도잖아요. 네. 소수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뭐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AI 유명 석학 중에 한 분인 캘리포니아의 그 앤드류 응 교수가 네. 국내 한 언론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AI 분야에 속해 있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지금 최근에 AI 발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사실은 내가 이런 장면들을 여러 번 목격했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 미국의 전 세계 AI를 주도하고 있는 소수의 기업 사람들이 미국 정치 세력들, 정치인들을 만나서 로비를 엄청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니까 로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 로비의 내용,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AI가 발전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다. 근데 이걸 더 치고 나가서 밑에 후발주자들이 못 따라오게 하려면은 규제나 법의 틀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데이터 학습을 한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도 있고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네. AI의 결과물이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될 경우에 또 책임을 기업이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법 제도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정치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앤드류 응 교수가 적발을 해냈고 국내 언론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름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물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AI 분야도 역시나 기술이 착한가 이걸 따지기 전에 사람들의 욕망과 권력과 자본이 정말 음지에서 암투를 벌이고 있다. 기술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질 가능성이 또 크다. 네. 다이너마이트도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최초에 발명했을 때는 실제로 광부들이 이제 그 굴을 팔 때라든지 그렇죠. 혹은 도로 공사를 할 때 땅을 뚫는 역할 그게 이제 폭약을 써서 뚫고 하는데 그 당시에 나와 있는 폭약이 너무나 위험해가지고 운반하는 과정에 터지고 네. 준비가 안 돼서 터지고 사람이 엄청 죽었어요. 하루에 몇십 명씩 죽었습니다. 근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노벨의 형이었어요. 노벨의 아버지도 화학자라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노벨이 내가 형의 원수를 갚겠다. 원수라면 이제 기술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의 주성분 니트로글리세린에다가 규소를 입혀가지고 이것을 운반 과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게 만든 게 다이너마이트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산업화 과정의 다양한 공사 현장이나 뭐 광부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만든 목적인데 네. 그게 전쟁 세력들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공되고 진화돼서 전쟁 살상 무기로 사용됐거든요. 네. 노벨이 유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내 다이너마이트가 살상 무기로 사용될 줄 몰랐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 이름으로 노벨상이 만들어진다면 이거를 정말 기술 발전이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이 상을 줬으면 좋겠다. 이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리 거죠. 김상윤 교수님의 형이 이 AI의 발전으로 고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저기 교수님이 저보다 형이시니까 형이 뭐 AI로 피해 그러니까 노벨의 형도 고충을 받아서 네. 뭔가 고민을 했던 것처럼 네, 좀 잘 고민 좀 해주세요. 가끔 이렇게 사석에서 AI 피해에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AI 저는 너무 AI가 나를 잘 알아서 미치겠다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저는요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 네,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제 키오스크에도 안면 인식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알리페이가 그걸 가장 먼저 적용했죠.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라고 서비스를 냈는데 저는 이 안면 인식 기술로 저를 알아보고 저의 소비 패턴을 이해하니까 구매하기가 좋아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랑 장동건이랑 헷갈리니까 죄송합니다. 네. 장동선이요? 장동건. 농담 삼아 했습니다. 여러분 농담 삼아. 네, 정말 농담 삼아 했습니다. 근데 그 웃겼죠, 어쨌든. 안면 네. 인식도 네, 웃겼죠? 네, 아하하하. 네. 네. 안면 인식도 되게 재미난 이슈가 있는 게요. 네. 안면 인식 기술 제일 잘하는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중국이잖아요. 네, 잘 아시죠? 이게 AI 분야 월등하게 앞서 나가는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왜 안면 인식만큼은 중국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개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한 니즈는 시장에 충만했어요. 네. 근데 이걸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AI라는 것이 사람들의 데이터, 즉 사람들의 얼굴 데이터를 인식해서 학습해야 되는데 이것의 질서라든지 인식이 되게 바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넘쳐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프라이버시 제거하고 뭐 가명 정보로 만들어서 쓰고 이런 이제 그런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중국은 너무나 암 시장에서 이 데이터들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분야가 풍선 효과죠.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안면 인식 분야의 절반 이상의 논문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특허를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이게 세상의 발전이 근데 어쨌든 이 기술의 발전, 지금 주로 논하고 있는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기술의 발전의 기본은 한마디로 데이터잖아요. 네. 근데 자율주행도 결국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뭐 테슬라가 뭐 구글이나 다른 기업들을 이제 웨이모를 압도하는 그 과정은 어쨌든 그 자율주행 데이터, 자율주행 운용 실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에서 이제 모델을 더 구체화하듯이. 근데 중국은 역시 그런 데이터가 많은데 규제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또 물론 불법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아니 왜 내 정보를 거기에 공유해야 돼 하는 생각 때문에 또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내신 이 책 제목이 엑스트로피예요. 네. 근데 일단 뭐 이 책 제목을 정할 때 제가 톡방에서 네. 다른 걸로 하라고 막 했는데 엑스트로피로 몰고 가셨어요. 네.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뭐 이건 X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베스트셀러 저자분의 말씀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무래도 연구자들 고집이 세잖아요. 저도 네. 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네, 이게 꽂혀가지고 이거를 뺄 수가 없었어요. 제목에서. 그러셨군요. 네. 꽂힌 이유는 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부디 교수님만 꽂히지 않으셨기를. 아니 뭐 책이 잘 안 팔리면 어쩔 수 그러니까 없죠. 독자들에게 꽂혀야 되는데 저자 스스로만 꽂히면 안 네. 되니까. 네. 그러면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뭐 책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AI 발전이 역할혁명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할혁명 이렇게 가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될 만큼 굉장히 인상 깊은데 인간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대체할 때 인간의 설 자리를 없애줄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대신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더군다나 취향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까지 이 AI가 갖추게 될 세상,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연구를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기술을 그럼 중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네, 다만 이게 앞서 말씀드린 딥페이크의 사례에서처럼 이걸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냐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아주 명확하고 투명하고 긍정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인문학에서 말하는 철학이더라고요. 철학. 그렇군요. 그래서 기술 철학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AI 분야는 지금 특이점을 이미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AGI라고 하죠.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 일반 지능이에요. 네. 인공지능에다가 일반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인간의 일반적인 제너럴한 활동들, 판단이나 혹은 업무들을 AI가 대부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AGI. 네, 그게 이제 여러 학자들마다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학자들마다 얘기는 다르지만은 수년 내에 도래할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AGI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가 보고서 쓰는 것, 또 하루에 또 판단하는 것, 내가 오늘 뭐 먹을지 내 계획을 짜고 내 인생의 뭐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또는 뭐 내가 디바이스와 소통할 때도 AI가 그것의 역할을 하고, 대부분의 활동들을 AI에 의존하거나 AI에게 대신 시켜버리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는 사실 개인들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이걸 되게 편리하고 또 지능화되니까 내가 또 다른 업무에 또 내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인간의 본질에 대한 또 침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원초적으로 AI와 연애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상상들이 나오죠. 맞아요. AI에게 뭔가 내 삶의 어떤 정서적인 의지를 한다, 가능한 일이거든요. 실제 이루어지고도 있고요. 그렇죠. 예, 감정을 드러내는 AI들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좋은 말씀이세요. 예. 한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구글의 거대 언어 모델인 람다를 개발하는 데 참여한 한 엔지니어가요. 네. 충격적인 보고서를 2020년에 구글 상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람다 개발 과정에 내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람다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결과 예, 람다는 의식이 있고 감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 연구자의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검증을 한 결과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한다라고 리포트를 발간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연구자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해고됐습니다. 왜 해고됐냐면은 구글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런 뭐 의식이 있고 감정을 표출한다라는 것이 AI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외부에 노출되면은 구글에 피해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막 협상하고 뭐 또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해고처럼 이 공고사직 처리를 해버렸어요. 결국 이런 AI, 구글조차도 AI가 의식과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쪽으로 AI가 진화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이거에 이제 인간의 본질을 침해하는 영역까지도 다가갈 수 있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저도 몇 년 전에 그 AI 혹은 로봇 윤리 현장을 만드는 그 위원회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만큼 이 딥페이크라든가 AI라든가 이게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닌 상황이 우리는 곧 펼쳐진다 이렇게 보겠고, 어쩌면 이 기술 진보가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됩니다. 결국 어떻게 사용할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서적 교감이 무조건 문제냐? 또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소니의 사례를 들어보면 너무나 유명한 사례죠. 소니의 그 로봇 펫 아이보 2.0 같은 경우는 일본의 고령자가 25%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내년에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 내년에 진입하는데 일본은 진짜 진입했고 25% 수준이에요. 레벨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고령화 속도가 우리가 빨라서 추월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인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 25% 4분의 1이 고령자고 또 독거노인이세요. 그러면 더군다나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 치매 환자라고 했을 때 보호자가 옆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봇 펫 아이보 2.0은 일종의 보호자 역할도 하고 정서적 교감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보 2.0은 그 보호자와 소통도 하고 심지어 이제 눈까지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활용되면 좋은 건데 또 그 정서적 교감이라는 그 이슈를 다른 방향으로 또 틀어서 사용하면 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기술 진보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그런 현 주소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AI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